지금 전 세계 공군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방공망 사거리 200km 안으로 들어가 조종사가 목숨을 건다는 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20년 경력, 200회 출격한 미국 최고의 조종사도 그렇게 동료를 잃었고 하늘을 떠났죠. CNN, BBC 모든 언론이 조종사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이 중국 HQ-9 방공망을 단 한 차례 출격으로 무력화했어요. 방공망 밖 90km에서 투하, 조종사 전원 무사 귀환, 민간 피해 제로. 이 모든 작전이 한국산 KG집 하나로 끝났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 국방부가 긴급 분석에 나섰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조용한 반란은 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조종사를 죽음으로 내몬 미국과 조종사를 살린 한국, 70년의 운명을 갈라놓은 그 놀라운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종사의 생존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작전 성공이 먼저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카터입니다. 42세, 전직 미국 공군 소령이에요. 지금은 런던에서 BBC 군사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고 세계 분쟁 뉴스를 분석하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가죠. 평범한 삶입니다. 하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F-16 조종사였습니다. 20년 경력, 200회 이상 출격했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상공을 날았어요. 제 콜사인은 이글 6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믿었고 저는 하늘을 믿었어요. 조종석에 앉으면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고도, 속도, 목표, 계기판의 숫자들이 제게 길을 알려줬죠. 2023년 8월 15일,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쿠나르 지역 작전이었어요. 우리 편대는 4대였습니다. 저는 편대장이었고 제 윙맨은 마크 리처드슨 대위였죠. 29세,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이었어요. 아내 이름은 에밀리였고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무는 간단했어요. 적 진지 폭격 후 귀환. 브리핑에서 정보장교가 말했습니다. 적 방공망이 활성화되어 있으니 적어도 침투 후 신속 이탈하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십 번 해본 작전이었으니까요. 이륙 후 40분. 우리는 목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고도 5000피트, 속도 420노트. 제가 먼저 투하했고 마크가 뒤따랐어요. 폭탄이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정확히 명중했죠. 저는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이글 6 타겟 히트. 귀환한다. 그때였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어요. 미사일 라곤. 누군가 우리를 조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플레어를 발사하고 급선회했어요. 하지만 마크는 0.5초 늦었습니다. 미사일이 그의 기체를 향해 날아갔죠. 이글 5 회피 기동. 제가 소리쳤어요. 마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피 중. 플레어 발사. 하지만 미사일은 너무 가까웠어요. 섬광이 터졌습니다. 마크의 F-16이 불덩이가 되어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이글 5. 마크. 응답하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적만 흘렀어요. 저는 그 자리를 선회하며 계속 불렀습니다. 마크. 들려? 사출했어? 대답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연료가 바닥나서 저는 기지로 돌아가야 했어요. 착륙 후 헬멧을 벗었을 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비사가 물었죠. 소령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밤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텅 비어 있었죠. 카터 소령님, 마크는 돌아오나요?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오열이 들렸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전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상관들이 말렸어요. 카터, 넌 최고의 조종사야. 왜 그만두려고 하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마크를 죽였다고요. 제가 0.5초 더 빨리 경고했더라면 그가 살았을 거라고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조종석에 앉을 수 없었어요.
계기판을 볼 때마다 마크의 마지막 무전이 들렸습니다. 회피 중, 플레어 발사. 하늘을 날 때마다 그의 전투기가 불타는 장면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2024년 1월, 저는 미 공군을 떠났습니다. 20년 경력이 끝난 거죠. 런던으로 건너와 BBC 군사분석가 자리를 얻었어요. 책상에 앉아 전쟁을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늘을 날지 않아도 됐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출근하고, 보고서 쓰고, 퇴근하고,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꿈을 꿨어요. 마크가 떨어지는 꿈, 에밀리가 우는 꿈, 제가 조종석에 앉아 있는데 계기판이 모두 꺼져 있는 꿈. 1년이 지났습니다. 꿈은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전쟁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사상자 수, 출격 횟수, 무기 효율, 감정을 빼고 분석했죠.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BBC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편집장 데이비드가 제 자리로 걸어왔어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이슨, 잠깐 내 사무실로 와봐. 저는 컵을 내려놓고 따라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제 평범한 삶이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데이비드의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제게 돌렸어요. 화면엔 CNN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군사시설 정밀 타격 성공. 민간 피해 없음. 이거 봤어?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침에 브리핑 자료로 받았습니다. 국경 분쟁이죠. 그런데요? 데이비드가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여기 봐. 태국이 사용한 무기. 한국산이래. KG-집 모시기.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 사용 추정. 조종사 전원 무사 귀환. 한국이요. 제가 되물었어요. JDAM보다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실전 검증은 됐나요? 그게 내가 알아와야 할 거야. 데이비드가 의자에 기댔습니다. 태국 공군이 중국 방공망을 뚫었어. 단 한 차례 출격으로. 그리고 민간 피해가 없대. 제로야, 제로.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중국 방공망이요? HQ-9 시스템 말하는 건가요? 그게 사거리 200km인데. 어떻게 뚫었죠? 그걸 내가 가서 알아내야지. 데이비드가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방콕으로 가. 태국 공군 만나고, 현장 확인하고, 분석 보고서 써. 우리가 특종으로 가져가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방콕이요. 전쟁 지역이잖아요. 전쟁은 끝났어. 지금은 안전해. 데이비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 넌 20년 경력 조종사야. 무기 분석은 내가 제일 잘하잖아. 저는 속으로 긴장했습니다. 전쟁터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물론 조종석에 앉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곳의 공기, 소리, 냄새, 다시 겪어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데이비드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이슨,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이었죠. 좋아. 내일 아침 비행기 끊어줄게. 데이비드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이슨, 객관적으로 봐. 한국 무기가 좋든 나쁘든 팩트만 보고해. 알겠습니까? 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으로 돌아와 한국 방산 자료를 검색했어요.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천궁 방공 시스템. 최근 몇 년간 수출이 급증했더라고요. 하지만 실전 데이터는 부족했습니다. 대부분 훈련 기록이나 시뮬레이션 결과였죠. 저는 KG-집 스펙을 찾아봤습니다. 사거리 100km, CP 10m 이하, GPS-INS 복합 유도. 숫자상으론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날씨, 바람, 전자교란.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제 옆자리 동료 톰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제이슨, 방콕 간다며? 그가 물었어요. 네, 내일 아침이요. 조심해. 거긴 아직 긴장 상태야. 톰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국 무기. 글쎄,
중국 짝퉁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어요. 가서 확인해 봐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카메라, 노트북, 녹음기, 취재 장비들이었죠. 침대에 앉아 여권을 들여다봤어요. 마지막 출입국 도장은 2023년 8월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올 때였죠.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마크와 제가 F-16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은. 사진을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이제 그만 생각하자.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건 2년 전 일이야.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이야.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는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 무기가 정말 중국 방공망을 뚫었을까? 어떻게, 조종사들은 어떻게 무사했을까? 제가 놓친 기술이 있는 걸까? 새벽 3시쯤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마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어요. 제이슨, 가봐. 그곳에 답이 있을 거야. 무슨 답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크가 말했어요. 왜 우리가 죽어야 했는지.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2년 전보다 늙어 보였죠.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에 흰머리가 보였어요. 히드로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취재야. 무기 분석하고 보고서 쓰고 돌아오면 돼. 간단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공항에 도착해 탑승 수속을 밟았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며 문득 생각했어요. 2년 전엔 제가 군복을 입고 이곳을 지나갔었죠. 지금은 민간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조종사였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이륙을 기다렸어요. 옆자리엔 태국 사업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았습니다. 그가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방콕 가세요? 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관광이세요? 아니요. 일 때문에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런던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3시간 비행이었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제가 그곳에서 단순히 무기만 분석하고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수완나품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13시간 비행 끝이었어요. 창밖으로 방콕의 뜨거운 햇살이 보였죠.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오후 3시. 기온 32도. 입국장을 빠져나오니 습한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전쟁 직후라고 하는데 공항 분위기가 너무 평온했죠. 사람들은 평소처럼 걷고 있었고 카페엔 관광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어요.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방콕 분위기 어때요? 전쟁 끝났다며 괜찮다고 들었는데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답했어요. 네, 이제 안전해요. 3일 전에 끝났거든요. 빨리 끝나서 다들 놀랐죠. 3일이요. 그렇게 빨리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공군이 딱 한 번 나갔어요. 그리고 캄보디아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죠. 신기하죠? 택시는 시내로 향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면서 저는 주변을 관찰했어요. 검문소가 몇 군데 보였지만 군인들은 여유로웠습니다. 시민들도 평소처럼 출근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제가 아는 전쟁 직후는 이렇지 않았어요. 긴장된 분위기, 경계태세, 불안한 시민들. 이라크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전쟁이 끝나면 최소 몇 주는 혼란이 이어졌죠. 그런데 방콕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BBC 현지 코디네이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이슨 카터입니다. 런던에서 왔어요. 아, 카터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수잔이에요. 내일 오전 10시에 태국 공군 기지 브리핑이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콕 분위기가 너무 평온한데 정말 전쟁이 있었던 게 맞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잔이 웃었어요. 저도 놀랐어요.
보통 전쟁 후엔 혼란스러운데 이번엔 달랐죠. 태국 정부가 뭔가 다르게 했나 봐요. 다음 날 아침 수잔이 호텔로 마중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태국계 영국인이었어요. 차를 타고 공군 기지로 향했죠. 차 안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카터 씨, 오늘 브리핑엔 수라체 대령이 나와요. 작전을 직접 지휘한 사람이죠. 그분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확실한 사람이에요. 군인들이 많이 존경하죠. 1시간 후, 우리는 공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엔 경비가 서 있었고, 보안 검색이 철저했어요. 제 여권과 기자증을 확인하고 나서야 통과할 수 있었죠. 브리핑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미 여러 기자가 와 있었어요. 로이터, AP, 알자지라. 주요 언론사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정각 10시 문이 열리고 태국 공군 장교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이 수라체 대령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죠.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단상에 섰어요. 신사 숙녀 여러분, 저는 수라체 대령입니다. 오늘은 지난 작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12월 14일 새벽 5시 30분, 우리 공군이 캄보디아 국경 지역 군사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목표는 달성됐고 조종사 전원이 무사히 귀환했죠. 민간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령님, 어떤 무기를 사용하셨습니까? 수라체가 짧게 답했어요. 한국산 정밀 유도폭탄입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어요. 저도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죠. 캄보디아의 중국제 방공망은 어떻게 돌파하셨습니까? 수라체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우회했죠. 우회요? 기자가 되물었어요. 네. 우리 조종사들은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무기를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귀환했어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방공망 밖에서요? 그럼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제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수라체가 저를 봤어요. 약 90km 지점입니다. 90km요? 그 거리에서 어떻게 정확히 맞췄습니까? 제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죠. 무기가 스스로 날아갔습니다. 수라체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GPS와 관성 유도 시스템이 목표까지 안내했죠. 조종사는 투하만 하면 됐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20년 조종사 경력에 그런 방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JDAM도 보통 3040km 거리에서 투하했어요. 90km는 거의 3배 거리였죠. 정확도는 어땠습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CEP 10m 이내였습니다. 수라체가 답했어요. 목표물만 정확히 타격했고 주변 건물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90km 거리, CEP 10m, 민간 피해 제로, 조종사 안전 귀환. 숫자상으론 완벽했어요.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실전에선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바람, 온도, 습도, 전자교란. 어떻게 이 모든 걸 계산했을까? 수잔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카터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는 인상적인데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확신이 안 서요. 내일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어요. 타격 지점 근처까지 갈 수 있대요. 수잔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직접 봐야겠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미국 JDAM 스펙과 비교했어요. 사거리에서 한국산이 거의 3배 길었고 정확도는 비슷했죠. 가격은 30% 저렴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좋은 스펙인데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을까? 실전 검증이 없어서였을까?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의 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현장에 가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마크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저런 무기가 있었다면 그는 방공망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는 살아있을 텐데. 다음 날 아침 수잔이 다시 호텔로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작전에 참여한 조종사를 만날 수 있대요. 조종사요?
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직접 인터뷰가 가능한가요? 네. 태국 공군이 허가했어요. 한 명만요. 30분 시간을 줬대요. 우리는 다시 공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건물로 안내받았어요. 작은 회의실이었죠.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10분쯤 기다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태국 공군 중령이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체격이 단단했습니다. 플라이트 슈트를 입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차이 수완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조종사의 손이었죠. 제이슨 카터입니다. BBC에서 왔어요. 저는 악수하며 그의 눈을 봤습니다. 피곤한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해 보였죠.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중령님, 먼저 경력을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F-16을 15년 탔습니다. 차이가 답했어요. 출격 경험은 200회 정도 됩니다. 저와 비슷하네요. 저도 전직 조종사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차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요? 어느 나라에서요? 미국 공군입니다. 20년 탔어요. 그럼 이해가 빠르겠네요. 차이가 편안한 표정이 됐습니다. 뭐든 물어보세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중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브리핑 내용이 믿기지 않았어요. 90km 밖에서 투하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네, 정말입니다. 차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투하하고 바로 선회했어요.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하지 않았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중령님, 저도 200회 추력했습니다. 적진 폭격에서 위험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어요. 카터 씨,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차이가 천천히 설명했어요. 물론 긴장은 했죠. 하지만 제가 적 방공망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았고 미사일 위협도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험하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20년 경력에 그런 작전은 한 번도 없었어요. 보통은 목표에 가까이 가야 했고 그럴수록 위험이 높아졌죠. 그 거리에서 어떻게 정확히 맞췄습니까? 바람은요? 전자교란은? 제가 물었습니다. 차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무기가 알아서 계산했습니다. GPS와 관성 유도 시스템이 바람, 온도, 습도를 보정했어요. 저는 그냥 투하만 했습니다. 그냥 투하만요? 맞아요. 제가 한 일은 목표 좌표 입력하고 투하 버튼 누른 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무기가 다 했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을 겁니다. 차이가 제 표정을 읽고 말했어요. 카터 씨, 처음엔 저도 의심했어요. 훈련할 때도 이게 정말 될까 싶었죠. 그런데 시뮬레이션에서 계속 성공했어요. 실전에서도 똑같았고요. 투하 후에 뭘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바로 귀환경로로 돌았어요. 편대를 유지하며 기지로 돌아왔죠. 차이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착륙하고 나서 관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표 타격 확인됐다고요.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제 질문에 차이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안도했어요. 제가 무사히 돌아왔고 임무도 성공했으니까요. 그리고 놀라웠죠. 정말로 됐구나 싶었어요. 동료 조종사는요? 그분도 무사했나요? 네. 우리 둘 다 멀쩡했어요. 기체도 손상 없었고요. 저는 노트에 메모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제가 경험한 전쟁에선 항상 누군가 다쳤습니다. 기체가 손상되거나 조종사가 부상을 입었죠. 운이 나쁘면 돌아오지 못했어요. 중령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무기를 처음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차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의심했어요. 한국산이라고 해서요. 미국 무기가 아니라서 불안했죠. 브리핑에서 스펙을 들었을 때도 반신반의했어요. 너무 좋게 들렸거든요. 그런데요. 훈련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시뮬레이터에서, 그 다음엔 실제 훈련장에서 매번 성공했어요. 오차가 정말 10m 안에 들어왔죠.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차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무기는 저를 지키려고 만들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아도 되게요.
조종사가 살아서 돌아오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조종사가 살아서 돌아오는 게 우선. 마크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못했죠. 방공망 안으로 들어가야 했고 미사일에 맞았으니까요. 카터 씨, 괜찮으세요? 차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이 좀. 차이가 제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터 씨도 동료를 잃으셨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친구를 잃었어요. 차이가 말했습니다. 5년 전 훈련 중 사고로요. 그 이후로 늘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조종사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무기를 받았을 때 기뻤어요. 이제 후배들은 제 친구처럼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차이가 악수하며 말했어요. 카터 씨, 좋은 기사 써주세요. 한국이 만든 이 무기를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조종사를 지키는 무기라는 거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수잔이 제 옆에서 물었어요. 카터 씨,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밖으로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저런 무기가 있었다면 마크는 지금 어디선가 이 하늘을 보고 있을 텐데. 그날 오후 수잔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카터 씨, 한국 무기 자문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고 싶대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물었습니다. 어디서요? 공군 기지 근처 사무실이래요. 30분 후에 갈 수 있어요? 좋아요. 저는 재킷을 걸쳤습니다. 호텔을 나와 차를 탔죠. 2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평범한 상업 건물이었어요. 3층으로 올라가니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문패엔 기술자문팀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노크를 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복장은 검소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제이슨 카터입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준호가 안으로 안내했어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책상 몇 개, 컴퓨터, 벽에 걸린 지도 한 장. 화려한 장비나 무기 모형 같은 건 없었어요. 커피 드릴까요?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바로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박준호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카터 씨, 오늘 아침 차이 중령을 만나셨죠? 네, 인터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작은 곳이라서요. 박준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카터 씨가 전직 조종사라는 것도 들었어요. 의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했죠. 의심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20년 경력 조종사가 90km 밖에서 투하했다는 말을 듣고 그냥 믿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숫자를 확인하고 싶으실 겁니다. 박준호는 제 마음을 정확히 읽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어제 브리핑도 듣고 오늘 조종사도 만났지만 여전히 확신이 안 서요. 실전에선 변수가 너무 많았거든요. 보여드리죠. 박준호가 화면을 제게 돌렸습니다. 그곳엔 작전 데이터가 상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투하 시간, 위치, 고도, 속도, 풍향, 풍속, 온도, 습도. 모든 게 기록돼 있었죠. 여기 보세요. 박준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투하 지점은 목표로부터 92km 떨어진 곳입니다. 고도는 8,000피트였고 속도는 420노트였어요. 바람은 남동풍 15노트였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계속 보시죠. 박준호가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무기가 활공하며 이동한 경로가 나타났습니다. 일직선이 아니었어요. 바람과 온도에 따라 미세하게 조정하며 날아갔죠. 최종 착탄 지점은 목표로부터 8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8m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CEP 10m라고 들었는데 실제론 그보다 더 정확했네요. 네. 이번 작전에선 기상 조건이 좋았어요. 박준호가 답했습니다. 보통은 10m 안에 들어옵니다. 저는 숫자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미국 JDAM 데이터와 비교했죠.
사거리는 3배, 정확도는 동등. 가격은 30% 저렴. 숫자만 보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실전엔 전자교란도 있고 예상치 못한 변수도 있어요. 맞아요.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대비했습니다. 그가 다른 자료를 펼쳤어요. GPS 신호가 교란될 경우를 대비해 관성 유도 시스템이 백업으로 작동합니다. 두 시스템이 서로 보완하며 오차를 최소화하죠. 또한 기압계와 레이저 고도계가 실시간으로 고도를 측정해요.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박사님, 솔직히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미국 JDAM도 충분히 좋은 무기예요. 굳이 사거리를 3배로 늘릴 필요가 있었나요? 박준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카터 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조종사로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마크가 떠올랐어요. 2023년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 상공. 미사일이 그의 기체를 향해 날아갔던 그 순간, 방공망 안으로 들어갈 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적이 저를 조준하고 있다는 걸 알 때요. 바로 그겁니다. 박준호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우리는 조종사를 그런 상황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거리를 늘렸습니다. 방공망 밖에서 투하할 수 있게요. 하지만 그럼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유도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었죠. 박준호가 답했습니다. 조종사를 지키면서도 목표를 정확히 맞출 수 있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준호가 말을 이었어요. 카터 씨, 우리는 적을 이기려고만 이 무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조종사를 살아서 돌아오게 하려고 만든 겁니다.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다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20년간 무기를 평가하면서 늘 파괴력, 정확도, 속도만 봤어요. 하지만 조종사의 생존을 먼저 계산한 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박준호가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이건 민간 피해 분석입니다. 목표 건물과 가장 가까운 민간 건물 사이 거리는 23m였어요. 폭발 반경은 15m였죠. 안전하게 분리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위성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목표 건물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옆 건물은 멀쩡했습니다. 창문 하나 깨지지 않았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폭약량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박준호가 설명했어요. 목표물을 파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만 넣었죠. 과도한 폭발은 민간인을 다치게 하니까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 무기는 크게 터트리려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터트리려고 만든 거였죠. 조종사를 지키고 민간인을 지키면서 목표만 제거하는 것. 박사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만약 2023년에 이 무기가 있었다면 제 동료는 살았을까요? 박준호가 제 눈을 봤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답했어요. 그 작전이 어땠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조종사가 방공망 밖에서 투하할 수 있었다면 격추당할 확률은 현저히 낮았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박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터 씨, 우리도 전쟁을 겪었어요. 그래서 압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게를요. 그래서 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올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잔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카터 씨, 캄보디아 국경 지역 출입 허가가 났어요. 오늘 오후에 갈 수 있대요. 타격 현장까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군 호위가 따라붙긴 하지만 직접 볼 수 있어요.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좋아요. 바로 출발하죠. 저는 카메라와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국경을 향해 출발했어요. 군용 지프를 타고 태국 군인 2명이 동행했습니다. 3시간을 달렸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길이 시작됐어요. 창밖으론 논과 마을이 지나갔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태국 군인들이 우리 신분을 확인했어요. 여권과 출입 허가증을 보여주고 통과했죠. 그 너머가 캄보디아였습니다. 10분쯤 더 가자 풍경이 바뀌었어요. 군용 트럭들이 보였고
군인들이 경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투 흔적은 없었어요. 총탄 자국도 없고 불탄 건물도 없었죠. 저기에요. 수잔이 앞을 가리켰습니다. 멀리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아니, 건물이 있던 자리였죠.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우리는 내렸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현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군인이 따라오며 말했어요. 30분만 주겠습니다. 그 안에 촬영하고 돌아가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너진 건물로 다가갔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잔해만 남아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 철근, 부서진 가구들. 폭격의 흔적이 선명했죠.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옆이었습니다. 불과 20m쯤 떨어진 곳에 다른 건물이 서 있었어요. 멀쩡했습니다. 벽에 금도 없었고 창문도 그대로였어요. 주차장엔 차들이 그대로 세워져 있었죠. 저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무너진 건물과 멀쩡한 건물을 같이 담았어요. 거리를 측정해봤습니다. 정확히 23m였죠. 박준호가 말했던 그 숫자였습니다. 수잔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믿기지 않죠? 폭탄이 떨어졌는데 옆 건물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제가 본 어떤 폭격과도 달랐어요. 이라크에서 본 폭격은 달랐습니다. 목표물뿐 아니라 주변도 다 부서졌어요. 폭발 반경이 넓었고 먼지가 수백 미터까지 날아갔죠. 민간 건물도 피해를 입었고 차들도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마치 레이저로 정확히 잘라낸 것 같았습니다. 목표물만 사라지고 나머지는 그대로였죠. 저는 잔해 사이를 걸었습니다. 폭발 중심을 찾으려고 했어요. 콘크리트 덩어리들을 살펴봤죠. 폭발 패턴을 보니 중앙에서 시작해 바깥으로 퍼진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힘이 15m 이상 나가진 않았어요. 카터 씨, 수잔이 불렀습니다. 저기 주민이 있어요. 인터뷰할까요? 좋아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무너진 건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잔이 크메르어로 말을 걸었어요. 저는 영어로 물었고 수잔이 통역했습니다. 그날 밤 여기 계셨나요? 네. 저는 저 집에 살아요. 남자가 멀쩡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20m 떨어진 그 건물이었죠. 폭발 소리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아주 크게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어요. 자다가 깼죠. 무서우셨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남자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폭발은 한 번이었어요. 딱 한 번이요. 그리고 끝났죠. 그 다음엔요? 밖으로 나가봤어요. 저 건물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남자가 무너진 건물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 집은 멀쩡했어요. 창문도 안 깨졌어요. 다른 주민들은요? 다들 놀랐죠. 전쟁이 시작됐나 싶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론 조용했어요. 폭발도 없고 총소리도 없었죠. 며칠 후에 들었어요. 전쟁 끝났다고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폭발 한 번으로 전쟁이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보통은 수일, 수주가 걸리는데 여긴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 건물엔 뭐가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군인들이 드나들었어요.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죠. 밤마다 트럭이 왔고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사람들이요? 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태국 사람, 라오스 사람. 울면서 끌려갔어요. 우리는 못 본 척했죠. 무서워서요.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박준호가 말했던 대로였어요. 이곳은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범죄 조직의 거점이었죠. 인터뷰를 마치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군인이 말했어요. 시간 다 됐습니다. 돌아가시죠. 우리는 차에 올랐어요.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어요. 수술이었습니다. 의사가 종양만 정확히 제거하듯 한국 무기는 범죄 조직의 심장만 정확히 제거했죠. 주변 조직은 건드리지 않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멀쩡한 건물. 그 사이 23m.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어요. 이 무기는 파괴가 아니라 정밀함을 위해 만들어진 거라는 거요. 노트북에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폭발 한 번, 민간 피해 제로,
전쟁 3일 만에 종료. 제가 20년간 본 전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보통 전쟁은 길었습니다. 이라크는 몇 년이 걸렸고 아프가니스탄은 20년이 걸렸죠. 하지만 여긴 3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명확했고 수단이 정밀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의 밤이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갔고 전쟁은 이미 과거가 됐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이 만든 건 단순히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었어요. 크게 터트려서가 아니라 정확히 제거해서 끝내는 것. 조종사를 지키고 민간인을 지키면서 목표만 제거하는 것.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수술이었다. 그리고 한국은 최고의 외과의사였다. 방콕에서 이틀을 더 보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사진을 분류했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숫자는 다 모았어요. 작전 성공, 조종사 생존, 민간 피해 제로. 완벽한 결과였죠. 하지만 왜라는 질문엔 답이 없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무기를 만들었을까? 왜 조종사를 먼저 생각했을까? 왜 정밀함에 집착했을까? 저는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이 무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요. 박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주선하죠. 만나셔야 할 분이 있어요. 3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월 중순, 서울은 추웠어요. 하지만 공항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70년 전 이곳이 전쟁터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박준호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카터 씨. 내일 경남 쪽 연구소로 갈 겁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KTX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 공장, 논밭, 산들. 미국과도 다르고 유럽과도 달랐습니다. 박사님,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만날 분은 누구세요? 김철수 박사님입니다. 박준호가 답했어요. 1970년대부터 한국 방산 개발에 참여하신 분이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후배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오래 일하셨네요. 50년 넘었어요. 박준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그분 세대가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3시간 후 우리는 경남의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소박했어요. 화려한 로비도 없었고 거창한 전시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연구소였죠.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한 노신사가 앉아 계셨어요. 70대로 보였고 머리는 희끗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이분이 김철수 박사님입니다. 김 박사가 천천히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오랜 세월 일해 온 사람의 손이었죠. 톰슨 씨,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어요. 아니, 카터입니다. 제이슨 카터예요. 제가 정정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카터 씨.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박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카터 씨, 한국에 온 이유가 뭡니까? 이 무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숫자는 다 봤어요. 하지만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요? 김 박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전쟁을 겪었기 때문이죠.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50년대 사진이었어요. 폐허가 된 거리, 무너진 건물, 피난민들. 전쟁의 참상이 담겨 있었죠. 제 아버지는 6.25 전쟁에 나가셨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총알도 모자랐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어요. 미국이 준 무기로 겨우 싸웠죠. 돌아오신 후 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김 박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철수야,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가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내가 커서 꼭 그걸 만들어라. 저는 그 말씀을 평생 잊지 않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1970년대 우리는 기술 자립을 시도했습니다. 김 박사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실패가 많았어요. 설계도를 그려도 만들 수 없었고 만들어도 작동하지 않았죠. 사고도 났고 사람도 잃었습니다. 미국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혼자 배워야 했습니다.
밤새 설계도를 그렸고 수백 번 실험했고 수천 번 실패했죠.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왜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우리 자식들은 전쟁을 겪지 않기를 바랐으니까요. 제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아버지처럼 변변한 무기도 없이 싸우면 안 된다고요. 박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김 박사님 세대가 만들어 놓은 기반 위에서 우리가 일했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며 조금씩 기술이 쌓였어요. 하지만 늘 부족했죠. 예산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준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미국처럼 할 수 없다면 우리 방식으로 해야 했습니다. 많이 만들 수 없다면 정확하게 만들자. 크게 만들 수 없다면 똑똑하게 만들자. 화려할 수 없다면 확실하게 만들자. 저기 보이는 공장 건물 안에서 지금도 젊은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들은 김 박사님 세대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압니다. 그래서 묵묵히 일하는 겁니다. 박수 받으려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음 세대가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김철수 박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카터 씨, 한국 무기는 단순히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70년의 시간이에요. 전쟁을 겪은 세대가 후손들을 위해 쌓아올린 7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만들지 않았어요. 조종사가 죽으면 그 뒤에 가족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간인이 다치면 그게 누군가의 부모이고 자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도 그런 시간을 겪었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크가 떠올랐어요. 그의 아내 에밀리, 태어나지 못한 아이. 그들의 삶도 함께 떨어졌던 거죠. 박사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동료를 잃었어요. 2년 전에요. 그는 방공망 안으로 들어가야 했고 미사일에 맞았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만든 무기가 있었다면 그는 살았을까요? 김 박사가 저를 조용히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어요. 그 작전이 어땠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조종사가 위험 지역에 들어가지 않아도 됐다면 그는 지금 살아있을 확률이 높았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김 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카터 씨, 우리는 당신 동료를 구하지 못했어요. 너무 늦었죠. 하지만 이제라도 다른 조종사들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박사님, 지금 태국에서 한국 무기가 성공한 걸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김 박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자랑스럽진 않았어요. 그냥 안심이 됐죠. 우리가 70년 동안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알아주는군요. 전쟁은 화려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조용히 끝내는 거라는 거요. 저는 그날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강해진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강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런던에 돌아왔습니다. BBC 스튜디오에 특별 생방송 준비가 돼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이슨, 준비됐어?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이슨 카터입니다. 저는 지난 2주간 태국과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화면에 태국 작전 영상이 나왔습니다. 한국 무기는 단순히 무기가 아니었어요. 70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 세대가 결심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나라를 지키겠다고요. 김철수 박사 인터뷰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그들은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설계도를 그렸고 수백 번 실패했고 사람도 잃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전쟁을 겪지 않기를 바랐으니까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20년간 군사 분석가로 일하며 수많은 강대국을 봤습니다. 그들은 힘을 과시했고 승리를 자랑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냈죠. 제가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한 나라는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준비된 나라는 결과를 냅니다. 한국은 전쟁을 부추이지 않아요. 끝내는 방법을 수출합니다. 이제 세계가 그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오니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SNS가 폭발했고 전 세계 언론이 제 방송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죠. 친애하는 에밀리에게, 마크의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2년이 지났네요. 이제야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마크를 지키지 못해서요. 하지만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 조종사들이 마크처럼 죽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는 조종사를 먼저 지킵니다. 위험한 곳에 보내지 않아요. 70년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에 다른 사람들은 잃지 않게 하려고 만든 겁니다. 마크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세계가 바뀌고 있으니까요. 조종사를 지키는 게 먼저라는 걸 배우고 있으니까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내일 아침 붙이러 가야겠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이 조용했어요. 저는 더 이상 조종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하늘을 날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알았으니까요. 진짜 용기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없애는 거라는 거요. 진짜 강함은 크게 터트리는 게 아니라 정확히 끝내는 거라는 거요. 그리고 진짜 평화는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을 끝내는 거라는 거요. 한국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조종사가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 민간인이 다치지 않는다는 희망,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그 모든 희망의 시작은 70년 전 폐허 위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한 세대의 결심이었습니다.